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분명히 풍요로워졌고 또 기술적으로 매우 편리해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유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 개인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사회 현상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철학적 대안을 찾고 계신 분인데요. 건국대 철학과 김석 교수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철학과 교수님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요즘 대학에서 철학과가 자꾸 없어지죠. 뭐 없어지기도 하지만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죠. 예전에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철학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이공계 위주의 아니면 그렇죠. 취업 위주의 그 전공을 나라에서도 강조하고 학생들도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좀 순수 인문학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가장 기본이 철학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철학의 발생 당시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워낙 분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초라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죠. 대신에 이제 융합적 사고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철학은 다른 학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메타사이얼로지니까 예를 들어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미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토대 학문으로서는 여전히 중요한데 점점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를 산출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철학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긴 호흡을 요구하니까요. 자,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이제 미국의 유튜버가 한국을 방문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는 어떤 자기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설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라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특히 만족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당신이 어렵거나 이렇게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30% 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우리 사회 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적 관계 자체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다는 징조니까요. 교수님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리가 뭡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고도 압축 성장. 맞아요. 사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우리 가치에 대해서 탐색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는 빠르게 이제 수출 위주로 성장을 하려고 했고 80년대, 90년대는 마이카로 상징되듯이 이제 개인이 좀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제 2000년 이후로부터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각성이 있어서 시민운동 같은 것도 활성화되었지만 정작 이제 그 모든 걸 지탱해주는 나의 삶, 나의 어떤 그 고유한 개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탐구에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는지를 별로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 소외나 정신병리뿐만 아니라 범죄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변화, 고도 압축 성장이라는 변화 그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일종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렇죠. 철학적으로 보면 그 의미들을 내가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 현상을 따라가기가 급급한 거죠.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그것을 충실하게 내 삶에서 구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는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얘기고. 정신병리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는 그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비해도 과거에 비하면 뭐 먼 과거가 아니라 한 80년, 90년대만 비교해봐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물론이죠.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뭐 혼밥, 혼술 이런 말이 보듯이 개인주의 성향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병리적인 현상들이 개인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개인에게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 뭐 말씀하신 외로움, 예. 뭐 우울, 뭐 불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보통 정신의학자들은 불안을 많이 꼽아요. 그런데 이제 불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렇게 그 안에 그 관할하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공황장애도 불안이고, 그렇죠. 광장공포증도 불안이고, 강박장애도 불안으로 정의하는데 저는 좀 엉뚱한 진단일 수도 있지만 번아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탈진 일종의. 예. 근데 번아웃 그럼 보통 탈진해서 지치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삶에 있어서 무력감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잡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막 양쪽으로 갈라져서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예컨대 그 신천지 같은 종교에 굉장히 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뭔가 재미를 추구한다든지 좀 이런 극단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제 번아웃의 증상인 거죠. 탈진해서 이렇게 뭐 집안에 틀어박히고 사회랑 관계를 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자기 삶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스릴 만한 힘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 번아웃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안함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정신분석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불안 개념을 되게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불안에 대한 책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 책에서 제가 강조한 게 불안은 병이지만 병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안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불안을 불안장애처럼 바라보면서 이 불안장애는 치유의 대상이다. 근데 사실 불안은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그 신호거든요. 어떤 신호?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다. 좀 뭔가 소외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내 스스로가 바라는 일종의 신호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실존의 징조라고 보는데 실존. 예. 살아있음의 증거. 살아있고 나만의 어떤 고유성들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 개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속에서 지키지 못하면서 그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그냥 세인들의 삶에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정서가 일종의 불안이거든요. 그러면 불안은 치유해야 할 병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불안을 느껴서 자기 자신을 또 다르게 만들어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불안과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발전되고 맞아요. 증진되고 그럴 수 있는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도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불안이라는 것은 내 지금 심리 상태나 정신이 뭔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징조니까 그걸 이제 잘 읽어내고 대처를 하면 좋은데 너무 이거를 이제 정신장애로 보면 이 불안함을 느끼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경안정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다른 데 몰입하는 것이 잠시는 그 불안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좀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고 봅니다. 불안을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불안을 안 느낀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교수님도 불안하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느끼는 편이고 저는 이제 불안을 느끼면 그게 꿈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꿈이 이제 개인의 내면이 자기의 감춰진 걸 드러내는 일종의 통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뭐 꿈은 무의식의 왕도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 자기가 자기 꿈을 보면 상당히 문제의 어떤 실상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을 주로 꾸세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무섭고 어려움이 있는 꿈을 반복적으로 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부담감 내지는 일종의 애도 현상의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애도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표시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면 좀 이렇게 식은땀도 나고 좀 고통스러웠죠. 예.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고 또 주로 생방송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주기적으로 밤에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생방송에 늦는 꿈이에요. 그게 가장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을 쓸 때는 압박감이 심해지다 보면 꿈에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그런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통 불안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 꿈만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꿈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을 잘 분석하면 물론 자기 꿈을 혼자서 분석할 수는 없죠.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신 분석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분석하다 보면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달라지면서 변화하면서 각자가 자기 정체성, 뭐 자기 인식 이런 걸 제대로 다지지 못한 채로 허겁지겁 산다.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걸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불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많이 권유하고 싶은데 불안이 있으면 이 불안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거보다는 왜 불안이 생길까를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한테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은 내면의 목소리다 보면 도대체 내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지 내 영성이라고 해서 뭐 종교적 의미는 아닙니다. 푸코가 얘기했듯이 나의 고유한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거, 자기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이 그 근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이 나한테 바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자유를 위해서는 불안을 느끼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스러움을 불안이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징표라는 거죠. 반대로 불안을 느끼지 못하면 동물처럼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과 더불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을 잘 이해하고 성찰하는 좀 인문학적인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너무 그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많이 제시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성찰의 기회를 못 갖거나 아니면 중년 이후에 이럴 때 뭐 좀 갱년기와 더불어 그런 걸 갖게 되거나 너무 늦은 경우도 많이 있죠. 좀 자기 성찰은 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늘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 자아를 찾는 것. 그렇죠. 자아를 찾기도 하고 또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보통 내가 내 자신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않나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만 또 그렇죠. 신경 쓰죠. 그게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거울작이라고 하는데 거울에 나는 어떻게 비칠까? 근데 거울을 나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분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죠. 대학 갈 때까지는 뭐 대입에 올인을 하게 되고 또 대학에 가서는 또 취업에 올인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하면 또 집을 마련하고 뭐 경제적으로 자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올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성찰의 기회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성찰이 특별한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철학의 역할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 자기 성찰하는 법이 방법이 뭡니까? 공부를 해야죠.
어떤 공부요? 우리가 공부 그럼 보통 책을 읽고 뭐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자기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대화하는 법이 뭐 예를 들어 처세술처럼 뭔가 이렇게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법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좀 자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기랑은 좀 다릅니다. 일기는 이제 꾸준히 자기가 있었던 느낌이나 그 생활에 대한 걸 쓰는 거라면 자기 기록은 이제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이별을 했다라든지 사별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을 겪었을 때는 그런 걸 기록을 해서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의 공부가 좀 필요한 겁니다. 너무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는데 철학의 일반 학문과 다른 거는 철학은 지식의 중요성보다는 그 지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일종의 지혜 아닌가요? 지혜. 그렇죠. 지혜이기도 하고 삶의 근본적 지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철학의 출발점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예. 그게 모든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나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지식을 알려고 그러고 너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던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고등학문에서 기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을 찾게 해주는 학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을 보는 그 약간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인문학 이코로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살 만큼 살면은 뭐 예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인문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인문학은 이제 내가 왜 사는지의 삶의 의미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그 시민으로서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가치들을 탐색하게 해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교수님이 표현하신 인문학을 교양으로 여긴다라는 거는 일종의 지식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인문학은 물론 역사, 철학, 문학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술이고. 근데 그런 걸 접하면서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를 했을까? 그럼 이건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질문 던져야 되는 게 진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보통 정의할 때 질문을 하는 학문이다라고 많이 하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답을 찾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답을 찾는 과정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질문의 특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답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거든요. 답은 딱 정해져 있고 오답이냐 정답이냐만 딱 나와 있는데 삶이라는 게 오답이냐 정답이냐 이 차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 속에서도 교훈이 있고 또 성공했지만 나한테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통 철학에서는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치가 좋은 것인가? 절대적 가치는 없습니다.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되게 높이 평가하지만 나한테는 그보다는 다른 의미의 가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입도 좋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봉사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정말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제시해 주냐? 본인이 답을 내려야 그렇죠.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이제 그 가장 출발점에 놓이는 게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질문을 곧잘 정체성의 문제로 혼동을 해요. 뭐 너 성격이 뭐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근데 나는 누구인가는 정체성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죠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살겠지만 내 삶의 의미들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로고세라피의 창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의 창시자요? 로고스 세라피라고 그래서 로고테라피, 로고스. 그게 뭐죠?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의미 치료라고 번역이 되는데 의미 치료. 예. 보통 이제 정신병리를 치료할 때 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증상 같은 것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해주고 뭔가 지지해주고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로고세라피는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살을 하거나 뭔가 정신병리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번아웃하고 통합니다. 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의미를 이제 더 이상 못 느끼는 거죠. 교수님은 삶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제 좀 같이 살아가는 것, 투게더. 이것을 되게 좀 삶에서 중요시 여기거든요. 공동체적 유대? 유대이기도 한데 제가 말하는 건 공동체가 중요하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누군가에게 나는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범위에는 내 가족부터 친구 주변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끔 우리 사회에서 뭐 무한 그 항공기 참사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하고 전혀 무관한 분들인데도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자원봉사하시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같이 사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무슨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뭐 일종의 스펙, 봉사활동으로서 기록되기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어른의 경우는 남한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거는 삶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예. 그게 이제 내부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자기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를 자꾸 묻고 동시에 그 삶의 의미는 사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네,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제일 좋은 거군요. 제가 함께라고 말했는데 함께의 의미에는 배려도 있고 소통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통하고 내 가치관이 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변에 자꾸 피해를 끼친다? 예.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행동이 사회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사회로부터 도움받는다라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코로나 시기가 우리한테는 좀 그런 각성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사회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도 있지만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 같은 일종의 국가적 재난이 벌어지면 공동체가 나설 수밖에 없고 또 그 속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또 코로나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사회가 되게 역설이 위기를 겪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성들이 나타납니다. 예. 또 그런 순간을 거치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동체성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때보다는 뭐 IMF 같이 뭔가 위기에 처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 조금 아이러니죠.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이나 불안, 우울, 뭐 공황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거죠. 높은 거죠. 보통 이제 DSM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의학에서
정신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건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그 DSM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SM이 증보될 때마다 불안장애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말은 불안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는 말인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신경증적 불안이 많아요. 실제적인 불안보다. 현실적 불안은 예를 들어 코로나처럼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신경증적 불안은 그게 아니라 좀 갈등으로 생기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나는 만족감을 모르겠다. 이 원인이 뭐지? 예를 들어 이런 갈등을 느낄 때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는 내가 아까 제가 살아가는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 욕망에서 뭔가 위기를 겪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욕망이 재설정이 된다는 건 내가 삶에 활력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칸 같은 사람은 욕망은 불안의 치료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욕망은 불안의 치료제다. 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이제 좀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욕망도 좀 잘못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욕망도 건강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불건강한 욕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욕망에 대한 제일 잘못된 이해는 욕망을 물질적인 욕망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근데 이건 욕망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 에릭 프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유냐 존재냐에서 정말 존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집착이랄까 실존적 노력이 욕망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게 욕망인데 마치 이 욕망이 타인들한테 나를 보여주는 것,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비 사회가 자꾸 그런 가치관을 주입을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해야 된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소비만이 너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욕망이라기보다는 제 식으로 정의하면 소외된 욕망에 빠지는 거죠. 나의 욕망이 아닌 욕망에 자꾸 이렇게 나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불안이 싹 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건강한 욕망이라면 불안이 생기지 않는데 뭔가 내가 돈은 예를 들어 돈은 잘 버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좀 공허함이 느껴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바로 불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은 어떻게 보면 진단의 도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불안의 치유제가 욕망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소외된 욕망은 오히려 그것이 불안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소외된 욕망의 특징은 자신의 어떤 고유성보다는 인정에 대한 걸로 많이 치우칩니다. 남들이 보는 나 이거죠. 내가 이런 걸 이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에 되게 치중하는 게 소외된 욕망인 거고 반대로 이제 좋은 욕망 대신에 고유한 욕망은 나의 본질에 부합되는 욕망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게 나의 삶의 의미에 맞으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걸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루저같이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가 좀 다 같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계속 돌고 돌아서 자기 고유성, 자기 돌봄, 그래서 자아를 다시 찾는 것. 그게 자아가 리셋도 되나요? 자아 리셋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좀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하고 컴퓨터에서 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껐다 켜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잖아요. 근데 사실 자아 리셋은 불가능합니다. 자아를 완전히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재부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좀 비유적 의미로 보면 자기의 현재를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악순환을 끊는 걸 좀 리셋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자아 리셋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상당수도 10명 중 7명이라더니 나도 그래. 나도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 이런 분들한테 바로 그 자기 자아 리셋 방법론을 이제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자아 리셋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필요성을 느껴라. 예. 왜냐하면 그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있어야 뭔가를 나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아 리셋이라는 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은 자아 리셋을 전혀 하지는 않을 준비가 안 것이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사 하더라도 이걸 일종의 처세술 차원에서 받아들이는데 자아 리셋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고 필요성 느껴라. 그다음에 이제 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뭐를 점검해요? 일단 현재의 모든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철학자들 얘기를 좀 할게요. 근대의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철학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잘 모릅니다. 뭐 데카르트 하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심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의심하는 학문이에요. 예. 남들이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 그리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관습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 타인들의 그 시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지 이렇게 의심해보고 그걸 데카르트는 그냥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니라 일종의 방법적 회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말하는 점검도 그런 의미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들, 아니면 추구해왔던 지향점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그러기 위한 방법론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지를 쓰는 거, 기록을 하는 거. 뭐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예. 때 기록해보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나를 좀 돌아보는데 소홀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그 한 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왜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썼을까? 이것이 나한테 또 하나의 화두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점검을 자기 혼자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망상으로 잘못하면 발전할 수가 있어서. 누구랑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함께 공부. 예, 꼭 제도권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이제 뜻을 나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의 형태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좋고 좀 자기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분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저절로 찾아지진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리셋의 필요성, 그리고 자기 리셋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모든 점검, 그리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템플 스테이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명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자기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처럼 기록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또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맞게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떤 그 고정된 형식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죠. 물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여러 형태의 자발적인 소모임이나 독서 모임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자아를 위한 모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같이 좀 자기 성찰을 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치유의 모임들이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거창하게 무슨 공부 모임 이름 안 붙이고 가깝고 친한 친구들과 이런저런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공자의 논어 첫 마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하기 시습지 불연료로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않은가. 여기서 습 익힌다라는 것이 책을 통한 공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바로 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자아 리셋의 필요성을 우선 느껴라. 그렇죠. 그다음에는 의심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고 성찰하면서 기록해보고 예.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는 점검해봐라. 거죠. 나눠보는 점검보다는 나눈다라는 의미가 나눠본다. 좋으실 거예요.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자기와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조금 전문적인 분들이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친구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잡담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걸 점검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자기 리셋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금 중간 과정부터는 좀 재밌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일찍 자기 삶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제가 좀 제일 그래서 주변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나이 40, 50이 넘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관성이 있어서 자기가 믿어왔던 가치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들, 예. 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변에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럼 이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좀 나한테 문제였구나. 이러다 보면 이제 가족 관계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한층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우선 불안함은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이니까 물론 불안은 느끼죠 늘.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과제를 앞두고 느끼는 불안이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럼요. 만약에 과제를 앞두고 불안감이 전혀 안 든다 그러면 산만해지거든요. 네. 그런 불안과 막 너무 조급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불안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아, 날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제일 잘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태도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기 실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은 뭔가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근데 빠르게 해결하는 불안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필요성, 그 신호로서 불안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은 어쩌다가 철학을 전공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조금 시대 분위기가 좀 낭만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엔 좀 목회에 대한 뜻이 좀 있었어요. 목사. 예, 그렇죠. 뭐 부모님의 뜻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좀 그걸 위한 좋은 학문이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그렇게 철학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가 좀 되게 엄혹하다 보니까 좀 방랑과 탐구가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제 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을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저한테 맞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철학하면.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 성찰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지 않나. 제가 그 공자 얘기를 한 것도 그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게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는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아, 뭔가 내 문제를 깨닫고 조금씩 제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느끼면 굉장히 흥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어렸을 때 하는 거다. 청소년 시기까지 공부하고 나이가 들면 뭐 그걸 이렇게 베풀고 가르치는 거다 그러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게 공부해야죠. 공부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해야죠. 자기 맞아요. 공부. 자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양으로서의 공부도 좀 필요한 거죠. 예.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면 그것이 나한테 새로운 통찰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 날 때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특히 뇌과학 관련한 걸 많이 봅니다. 뇌과학. 뇌과학이나 생물학.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저는 심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접근하는데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때 나한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습관이 들어있는 거는 알겠어요.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하시는 게 행복하시죠? 그렇죠. 행복하니까 제가 철학을 공부하길 잘했다라고 생각 들고 특히 철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겠다, 철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일단 네가 좋아야 된다.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지. 석사, 박사를 마치면 뭔가 내 진로가 보장이 되고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는 철학을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은 그럴 때 행복하신데 철학자로서 생각하는 행복이란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게 참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제가 이제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얘기했던 게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좀 난 철학적으로 화두로 제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것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분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강하게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강의 말문에 와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아, 인문학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시를 썼다.
앞으로 혹시 내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좀 보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행복이 아닌가. 자기에게 이렇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는 것으로 찾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뭔가로 생각하잖아요. 저기까지 가면 행복할 거야. 뭐 이것을 얻으면 알겠습니다. 행복할 거야. 뭐 오늘 하루 종일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 나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성찰하는 그게 행복이군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부를 하고 좀 집필을 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도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있고.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먼저 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철학의 힘이랄까? 인문학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읽거나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위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병리도 있고 뭐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 자살률이 높고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뭔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 소외감이나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고양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우리가 물질 위주의 성장 위주의 그리고 가시적인 부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좀 모두가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뭐 공감과 일종의 연대 공동체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더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혐오와 증오가 너무 판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좀 좋은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오늘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것, 이것부터가 불안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는 첫 출발이라는 점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